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는 법은 형식이고 사랑이 주제입니다. 저자인 천수지 작가는 만약 누군가 지금 많이 힘들다면 억지로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저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 한 평짜리 공간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우리네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법적인 해결을 원해서만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고 하죠.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살다 보니 괜찮다는 말이 쉽지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괜찮지 않다. 나는 저런 눈을 잘 안다. 저런 표정을 잘 안다.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이 초점을 잃은 눈동자.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표정. 아무렇게나 구겨지고 얼룩져 있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우울증이다. 무엇을 상담하기 위해 왔을까? 남자는 익명으로 상담 신청서를 적는다. 연락처를 쓰는 칸 역시 비워둔다. 그리고 누군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느냐고 묻는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돌아가셨냐고 되묻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시 묻는다. 나는 저런 질문을 잘 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죽어야만 하는 이유다. 빚은 상속이 되니 그걸 피하려면 자식들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 기간도 정해져 있고 신청도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라 만약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차라리 파산, 회생 신청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다. 남자는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최소 100만 원은 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돈이 있으면 파산 회생을 하겠냐고 한다. 나는 냉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파산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고 일러준다. 마침 바로 뒤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예약이 필수인 곳이지만 내 백으로 간단한 상담은 받을 수 있다며 남자를 끌고 간다. 남자 몰래 상담센터 선생님께 복화술로 긴급이라고 신호를 보낸다. 상담이 끝난 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며 남자를 억지로 다시 내 자리로 끌고 온다. 상담센터 선생님이 쥐어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만지작거리던 남자가 돈도 돈인데 준비할 힘이 없어요 라고 나지막히 말한다. 돈벌이가 없어서 무기력해진 건지 무기력이 계속되어 돈벌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일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게 돈 때문이든 우울증 때문이든 죽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내가 단호하게 답한다. 고시 공부를 하던 가을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없애고 고시원에서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PC방에 갔다. 신림동 고시초는 PC방이 전국에서 제일 싼 것으로 유명했다. 정회권을 끊으면 1시간에 6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들고 간 날은 나도 모르게 날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 뒤로는 1시간 이용료인 800원만 딱 들고 가서 보고 싶었던 무한도전과 막대 먹은 영희씨를 2.5배속으로 틀어 1시간 안에 다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 보면 슬픈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눈에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으로는 랩을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일주일 가운데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PC방 나들이를 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싸이월드에 접속했더니 때마침 쪽지가 한 통 왔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짝사랑했던 오빠였다. 나는 오빠는 교실 앞에 가서 과자나 음료수를 들고 서 있다가 내밀고 올 만큼 적극적이었다. 학교에서 나를 아는 모두가 내 짝사랑을 알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내 마음을 오빠는 받아주지 않았다. 나도 안 되는 것은 쿨하게 포기하는 성격답게 언제 내가 너를 좋아했냐는 듯이 대했다.
졸업할 무렵 우리는 친남매처럼 지냈다. 대학에 가서도 서로 연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오빠는 행정고시, 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진로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다 내가 본격적으로 고시원에 들어오고 나서는 연락을 못했다. 오랜만에 받은 오빠의 쪽지에는 연락도 안 되고 공부 잘하고 있니?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빠가 더 말을 걸기 전에 황급히 싸이월드 창을 닫았다. 사실은 좀 잘 돼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도 한때 짝사랑했고 지금은 친오빠 같은 사람에게 추리링의 고무줄 머리가 아니라 근사한 옷을 빼입고 멋진 사람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먹자니 고시생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라 거절할 만한 핑계도 마땅치 않아 바로 접속을 끊어버렸다. 이제 곧 합격할 테니 그때 먹자라고 마음속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이틀 뒤 길에서 친한 친구를 만났다. 고시촌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친구들을 마주칠 때가 있다. 친구가 피자를 사주겠다기에 매일 고시원 밥만 먹다가 신이 나서 따라갔다. 피자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친구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얼굴이 굳었다. 어떡해. 그런데 나 지금 정말 우연히 같이 있어. 그 순간 갑자기 몸에서 소름이 돋으며 나도 모르게 질문이 흘러나왔다. 혹시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아직도 내가 왜 그때 오빠를 떠올렸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접속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왔던 그 쪽지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쪽지는 거짓말같이 오빠가 나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되었다. 동네방네가 다 알았던 내 짝사랑을 기억한 사람들이 오빠가 가는 길에 내가 와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휴대전화가 없는 나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정말 우연히 내 친구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오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가게 됐다. 외동아들이었던 오빠의 장례식은 장지를 정하지도 못한 채 부모님의 통곡과 시신이 반복되고 있었다. 고시생인 나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사진 속 오빠를 마주했다. 어차피 이런 모습으로 만날 거였으면 차라리 이틀 전에 당장 밥 먹게 오라고 할 걸. 그랬다면 오빠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사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본인에게는 엄격했던 할아버지. 그런 분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며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삶을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답도 없는 의문들이 들었다. 관련 책도 보고 수업도 들었다. 친구들만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답을 해주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재수없는 소리 그만하라며 핀잔을 줬다. 겨우 잊어가고 있었는데 오빠가 또 그렇게 떠났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에 소주를 마셨다. 두 사람이 떠나고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갔다. 내가 사라져도 달라지는 건 내일 저녁에 이 방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부질없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마당에 나 혼자 성공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방에 누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는 시간이 흘러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지만 그때는 오늘 죽어야지라는 게 계획이었고 기력 없이 누워만 있다가 밤이 오면 오늘도 못 죽었네 하고 잠들고 다시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아있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튼튼한 나무를 보면 저 나무까지는 잘 부러지지 않아서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하는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을 보면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라고 말한다. 나 역시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오로지 내 괴로움만이 전부였고 남겨질 가족에 대한 생각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었다.
이 정도가 되면 죽는 게 쉽지 사는 건 더 어렵다. 어느새 겨울이 왔다. 시험이 코앞이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결과는 알 수 있었다. 마음의 병은 어느새 몸까지 쇠약하게 만들었고 병원에서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MRI를 찍자 그 부분이 까만 점으로 보였다. 작고 까만 그 점이 마치 내 마음에 타들어간 흔적 같았다. 갑상선 암은 일본에서는 진단도 하지 않는 잘 먹고 잘 쉬면 낫는 황제암이라고도 하지만 25살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 느껴졌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힘들다고 말해본 적 없던 내가 그날은 처음으로 용기 내어 마음이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공부는 계속하고 싶어 라고 덧붙였다. 엄마는 크게 놀랐다. 나는 어떤 일도 상의라는 것 없이 혼자 내지르고 씩씩하게 알아서 하는 K 장녀였다. 그런 무적의 딸내미가 약한 소리를 하다니.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서 내가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공은 필요 없다.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 엄마는 바로 고시원으로 가서 내 짐을 쌌다. 나는 그날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혼자 쪽방에서 지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니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계속 고시 공부를 할 수는 없었다. 봄이 되자 3년간 쉬었던 학교에 복학했고 거기에서 군대 휴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배를 만났다.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는 지극정성으로 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 시절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그 친구에게 정말로 감사한다. 평소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앞에서 그리고 늘 자신했던 건강 앞에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욱 참기가 힘들었다.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조차 내가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걸 몰랐다. 괜찮아 보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많이 힘들다면 억지로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약해진 나를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지나가 보니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정말 큰 기로였다. 다시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본다. 텅 빈 눈, 무엇도 느낄 수 없는 표정. 마음이 힘드세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 힘을 내려고 해도 잘 안 되시죠? 힘내지 마세요. 죽는데 쓸 힘이면 안 내시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죽을 힘조차 없어서 3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때 망가진 허리가 요즘도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쑤셔요. 남자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주변에 도움 주실 분이 안 계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은 나라에서 공짜로 뭐 주는 거 없나 하잖아요. 그 공짜인 걸 왜 활용을 못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한 번씩 오셔서 저랑 얘기도 좀 해주고요. 저는 공짜 변호사고 들어드릴 시간 많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은지 남자가 눈을 조금 빠르게 깜빡이더니 묻는다. 여기 법률상담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와 전화번호를 프린터해서 남자 손에 쥐어줬다. 아까 제 백 보셨죠? 여기도 많이 기다리시지 않게 미리 전화해 둘게요. 그러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남자가 익명이라고 적은 곳에 두 줄을 긋고 자기 이름을 적고 일어선다. 또 오세요 라고 하니 눈인사를 하고 나간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해 주려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또 멋대로 긍정회로를 돌려본다. 살다 보니 괜찮다는 말이 쉽지 않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다. 사실은 우리 모두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면 예전에 내가 내밀지 못했던 손을, 그렇지만 나는 잡을 수 있었던 그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태어나 보니 다 정해져 있더라. 나는 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로스쿨에서도 지방 변호사 회의의 표창을 받으며 졸업했다.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 장학금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 더 큰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로 취업했다고 했을 때도 주위에서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애초부터 그리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 순응하며 나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거부하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앉을 수밖에 없던 내 자리로. 외로움에 익숙한 소년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15살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신문 배달을 하고 친구들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른이 된 소녀는 지금도 그 시절 친구들에게 아주 고마워한다. 사랑보다 외로움을 먼저 배운 소년에게는 친구들이 곧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던 것이다. 그날 끼니를 때우고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내일을 꿈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소녀는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살았다. 소년과 달리 소녀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 시절 딸들이 대개 아들만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소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소풍 때마다 새 옷을 입고 갈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다.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교에 진학할 무렵 어머니의 갯돈을 개조가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등록금 낼 돈이 없었다. 실망감에 식음을 전폐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돈을 벌어 자기 힘으로 대학에 가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구로동의 작은 레코드 가게, 길을 걷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가게에 들어선 소녀는 운명처럼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소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지만 아버지는 사위 면접을 꼼꼼하게 치르고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 소년의 됨됨이와 가능성을 본 거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눈을 크게 다쳤을 때도 응급실에 가서 자기 눈을 이식해 주라고 할 만큼 소년을 아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동화처럼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언제나 동화의 끝에서 시작한다. 생활고에 시달린 두 사람이 만났으니 가난은 1+1이 되었다. 소년과 소녀는 내가 태어나면서 수희 아빠와 수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돌봐야 할 가족이 생긴 아빠는 서둘러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조선일보 주재사원으로 취직해 연고가 전혀 없는 전주로 가게 되었다. 전주살이가 어느 정도 안정될 무렵 아빠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는 군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던 시대였다. 날마다 여러 신문을 정독하고 사회학과 서적을 읽으며 사회정의라든가 언론의 언론다운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북대 직원들이 시위하다 경찰과 충돌하여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경험을 한다. 아빠는 점차 가족의 장밋빛 미래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1988년 민주화를 열망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언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겨레 신문 창간을 준비했다. 아빠 역시 이 취지에 공감에 동참했다. 그러다 창간과 더불어 한겨레 신문 판매국으로 직장을 옮기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외할머니 댁이 있던 난곡의 터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의 음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지역 빈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 난곡 주민회관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에 가지 못하는 달동네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고 어른들을 가르쳤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기부금 모금부터 관리, 교육까지 다 알아서 해야 했다. 십시일반 쌈짓돈을 건네는 사람들, 차비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는 대학생들, 그 사이에 아빠 엄마는 사람들이 부대끼며 동고동락하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결합하는 진정한 연대라고 믿으며 난곡 8평짜리 판잣집을 터전 삼아 13년을 살았다. 그렇게 출생부터 가난했던 나는 부모님이 보살피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컸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 더 가난하게 컸다. 사는 게 즐겁기만 하던 7살 때 10,000원짜리 장난감 자판기가 갖고 싶었다. 가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가짜 플라스틱 음료수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외삼촌이 오면 꼭 사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매일 문방구에 가서 그 장난감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드디어 삼촌이 왔다. 한 손은 삼촌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장난감을 들고 나오며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그때를 상상하면 입꼬리가 쓱 올라간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집에다 장난감을 소중하게 모셔놓고 잠깐 친구 집에 갔다. 친구에게 한껏 자랑하며 나중에 너도 만지게 해주겠노라며 큰 소리를 떵떵 쳤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언박싱을 하러 집에 왔는데 장난감이 없어졌다. 장난감을 산 게 꿈인지 장난감이 없어진 게 꿈인지 아무리 눈을 비벼도 꿈에서 깨질 않았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 멍하게 있는데 얼마 후 엄마가 왔다.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문방구에 가져다 환불을 했다고 한다. 으앙하고 눈물이 터지려는 순간 엄마가 한쪽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갱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내가 잠시 갖고 놀다 버릴 장난감 살 돈 10,000원이면 갱지가 이만큼이고 이 갱지의 공포방 아이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키울 수 있어. 내 장난감과 저 갱지가 돼간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공부방 아이들이 내 장난감과 바꾼 종이로 공부를 하고 꿈을 펼쳐야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 내 꿈은 누가 지켜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엔 나는 고작 7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내 삶은 다른 친구들의 삶과 다르겠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우리 집에서 나는 장난감 타령이나 하는 아이로 클 수 없겠구나. 그 이후로 나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조르거나 떼를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고 나는 사회운동가 자녀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했다. 엄마는 내가 7살 때부터 30년 넘게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나 편부모, 조부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며 가정 내에서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 아이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떠들어도 엄마는 그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니 참 신기할 노릇이다. 아빠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야학과 어머니 한글 교실의 교장도 맡았다. 재개발구역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해 관악주민연대를 만들어 강제 철거를 막기도 했다. 두 사람 다 돈이 되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진심이었다. 평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도 이런 일에는 정말이지 짝짝꿍이 잘 맞았다. 나도 아빠 엄마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한 번씩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아빠가 운영하던 야학은 지역 주민들과 교회의 성금 등을 모아 구입한 부지 위에 지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목사님이 본인 개인 소유로 등기를 했다. 이후 목사님은 용역 깡패들을 불러 야학을 둘러싸고 건물을 비우라며 무섭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가 아니면 배울 곳이 없던 학생들은 떠날 수 없었다. 살아론 반을 걷는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방화를 저질렀다. 시꺼먼 연기와 함께 건물이 전소되었다. 건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도 함께 탔다. 그렇게 큰 불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 종교기관, 학생들까지 성금을 모아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또다시 불이 났다. 엄마의 공부방도 누군가가 던진 담뱃불로 2번이나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됐다. 동네에 큰 불이 났다 하면 우리 집과 관련된 곳이었다. 두려웠다. 불안해하는 나와 달리 아빠는 동사무소에 공간을 얻어 학교를 이전했고 엄마도 주저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결국 야학은 재개발과 함께 동사무소가 철거되면서 문을 닫았다. 아빠가 야학을 운영하던 8년간 쏟아지는 졸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달동네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았고 그 꿈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이에 맞게 때도 쓰고 장난도 치고 응속도 부리며 자라야 하는데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아이답게 크지 못한 것 같다. 대신 나는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었고 나보다 남들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 잿더미가 된 공부방과 야학을 다시 시작한 부모님의 끈기, 사람에 대한 애정,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게 책을 사서 읽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키워낸 지혜, 이것들이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내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다. 부모님은 내게 여유롭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진 못했어도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노력과 별개로 나 스스로도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다. 부모님도 한때 소년과 소녀였고 나와 다른 타인이다. 내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재워준 것도 다 감사한 일이 되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니 두 분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남들이 어떻게 그런 시절을 보내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대답한다. 그냥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고 구불구불한 난국의 길을 걷다 보니 그렇게 자란 것뿐이라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었다고. 가장 슬픈 공지를 합니다. 지인 아버님의 부고 문자를 받고 장례식에 다녀왔다. 얼마 후 따뜻한 조문과 부의를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는 답례 문자가 왔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뒤따르는 익숙한 절차다. 그런데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은 아니다. 부고를 보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는 죽음도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공지가 올라오는데 그중에는 많으면 한 달에 2~3건, 적으면 2~3달에 한 번꼴로 올라오는 슬픈 공지가 있다. 공고명, 기초생활보급수급자, 무용고 사망자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현행 법령으로 검색되는 법령만 약 6,000개다. 변호사인 나조차 처음 들어보는 법도 많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방법과 장사 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 공고는 그중에서도 무용고 시신 처리에 따른 내용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외로웠던 분들은 영원히 떠나고 난 육신도 다시 한번 외로운 가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떠날 수 있다.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롭다.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수치화할 순 없지만 무용고자의 외로운 죽음보다 영고자의 외로운 죽음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영고, 즉 가족이 있음에도 장례 치르기를 거부하는 경우다. 구청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질문이 있다며 들어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사망했는데 가족이 장례 치르기를 거부한다고 한다. 아마도 사망한 분에게 빚이 있었던 탓에 장례를 치르면 괜히 빚까지 떠안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상속인에게 전화했다. 장례를 치르던 거부하든 상관없이 채무는 상속되는 것이라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되 장례 자체는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진다. 평생 가족들에게 짐만 되던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짐이라며 원망을 한다. 차라리 무용고자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텐데 연고가 있기에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한다. 누구에게도 생물학적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맞추기 어렵다는 로또조차 내가 살지 말지, 수동으로 특정 번호를 선택할지, 자동으로 선택할지, 몇 장을 어느 판매소에서 살지는 결정할 수 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내가 확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부모를 만날 확률보다 로또에 맞을 확률이 더 높다. 태어나 보니 어떤 부모는 세상 인자한데 어떤 부모는 남보다 못하다. 어떤 부모는 재산, 지능, 재능을 물려줄 때 어떤 부모는 빚, 병, 부족한 능력을 물려주기도 한다. 사람이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결정되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그래도 아버지이고 가족인데 그러시면 됩니까?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이 가족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기에 그래도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 다음 날 역시나 가족은 장례 치르기를 거부했다. 시신 인도 포기 각서를 쓰면 장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나 채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래도 혹시나 가족들 마음이 불편할까봐 장례는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다. 아무런 답이 없다. 괜한 오지랖이 부끄러워 서둘러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겠지만 돌아가신 분과 남아있는 가족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끝나버린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연유로 무용고자보다 더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어도 어떤 부모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어떤 삶을 타고날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을 때 어떤 삶을 살고 떠날지는 결정할 수 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게 했다면 마지막 가는 길조차 자식들이 배웅을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자식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조금 원망해 본다. 한편으로는 떠나는 분의 입장에서도 더 본다. 차라리 무용고자라면 그냥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이 있기에 혹여나 자신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눈 감는 순간까지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까. 그분이 다음 생에 부디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 외로운 누군가가 또 있다면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도 더는 외로울 일이 없기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바란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사라지길 기도하며 건건하게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데 저녁 6시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큰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들은 초췌하고 몸에선 향 냄새가 짙게 풍긴다. 오늘 발인하여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은 부의금 6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물으러 왔다. 누가 아버지를 더 모셨네, 누가 병원비를 냈네 하며 옥신각신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향냄새가 더 진하게 났다. 어떻게 보면 고작 600만 원 때문에 그러냐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6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향 냄새가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달려와 상속분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모습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래도 장례는 치렀으니 다행인가 싶어 쓴웃음이 난다. 다들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이니 그렇겠지. 애써 씁쓸함을 감추며 상속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은 아버님이 떠난 슬픔에 다들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셔서 예민한 상태라 이렇게 다투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신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상속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저조차도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저마다 자기 몸에 킁킁 코를 대더니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그 뒤로 그 가족은 연락이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아마도 향냄새가 가시고 난 뒤 그들 머릿속에 안개도 거쳐서 문제를 잘 해결했으리라 믿는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공지를 보며 무용고 죽음이 참 외롭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지켜보니 공지조차 올라오지 않는 어설프게 연고가 있는 죽음이 더 외롭고 슬픈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가 곁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이 진짜 외로움이라고 했던가.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자신 있게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인데 그 평가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냉철하게 받게 될 수도 있다. 나의 마지막,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남겨질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책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때론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도 충분히 소중한 것이니 어떤 이야기든 기꺼이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